지난주 이민서비스국이 내놓은 영주권 본국 신청 지침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토안보부가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없어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전 소셜연금을 받으며 일하는 일부 수급자들에게 소득에 따라 연금 일부가 감액되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다음 달부터 75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새로운 상환 계획을 선택해야 합니다. 뉴저지 포트리 공공 노인 아파트에서 80대 한인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과거 2차례 연이어 유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파리바게트가 정해진 기간 안에 매장을 열지 않은 뒤 경쟁 브랜드인 뚜레쥬르와 계약했다며 전 가맹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과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에서 맨홀을 열고 지하시설에 드나드는 수상한 무리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뉴욕시 경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가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500세대가 넘는 주거시설과 대규모 상업공간, 문화 편의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앞서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이민사회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안보부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최근 발표한 영주권 신분 조정 관련 정책 메모가 이민사회와 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국으로 돌아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학생과 방문비자 체류자, 취업비자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영주권을 받으려면 모두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침이 새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미 접수된 I-485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기존 신청자들의 우려도 컸습니다. 이렇듯 논란이 커지자 국토안보부는 언론을 통해 대부분의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사안별 판단 권한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신청자가 해외 절차 대상이 되는지,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떤 비자 신분이 더 큰 영향을 받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영주권 인터뷰에서는 심사관들이 신청자에게 왜 본국이 아닌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는지, 해외에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묻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F1 유학생 비자나 B1, B2 방문 비자처럼 비이민 의도로 입국한 뒤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더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H1B나 L1 등 의도가 인정되는 취업비자 소지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공식적인 일괄 예외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분 조정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절차가 아니라 심사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신청자들의 준비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연령 전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계속 일하는 일부 수급자들은 소득에 따라 연금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발의했습니다. 일하는 은퇴자들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지만 소셜 시큐리티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서 계속 일하는 수급자들에게 적용되는 감액 제도를 없애자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됐습니다. 현재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 일부가 보류됩니다. 이 제도는 퇴직소득심사, RET라고 불립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년퇴직 연령 전 수급자는 1년에 24,480달러까지 벌어도 연금 감액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 소득 $2당
소셜연금 1달러가 보류됩니다. 예를 들어 한도를 2,000달러 초과에 벌었다면 그 절반인 1,000달러가 연금에서 보류되는 방식입니다. 정년 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는 기준이 65,160달러로 높아지고 이때는 초과 소득 3달러당 연금 1달러가 줄어듭니다. 다만 정년 퇴직 연령이 지나면 근로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류된 연금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 퇴직 연령이 되면 사회보장국이 보류했던 기간을 반영해 이후 월 지급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한꺼번에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매달 받는 연금액에 조금씩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공화당 릭 스콧 상원의원과 그레그 머피 하원의원은 이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노년층 근로자유법은 정년 퇴직 연령 전 수급자도 근로소득 한도 때문에 연금이 보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지 측은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신중노는 소셜 시큐리티 통합 신탁기금 기준으로 2034년 고갈이 전망되는 가운데 감액제도를 폐지하면 단기적으로 지급액이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현재 법안은 상원재정위원회와 하원세입세출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상태입니다. 실제 통과 여부는 앞으로 의회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70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새로운 상환 계획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던 세이브 플랜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75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새로운 상환 계획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이브 플랜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소득 연동 상환 제도로 소득 수준과 부양 가족 수를 기준으로 월 상환액을 낮추고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조기 탕감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주정부들은 교육부의 권한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이에 동의하며 사실상 지난해부터 프로그램은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세이브 플랜 가입자는 약 7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연방교육부는 오는 7월부터 가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90일 이내 다른 상환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일반 상환 또는 새로운 단계별 상환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월 납부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대표적인 제도는 상환 지원 계획 RAP입니다. RAP는 소득 수준과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조정 소득의 최대 10%까지를 최대 30년 동안 매달 납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단계별 표준 상환 계획 TSP입니다. TSP는 대출 규모에 따라 상환 기간이 10년에서 25년까지 적용되며 일부 차입자의 경우 월 납부액이 수백 달러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존 대출자 가운데 추가로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 기반 상환제도 IBR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BR은 가처분 소득의 10% 수준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년 또는 대출 시기에 따라 최대 25년 동안 상환하면 남은 잔액에 대한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복잡했던 상환 체계를 단순화하는 장점은 있지만 대다수 차입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대학원생과 전문직 과정 학생들이 빌릴 수 있는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도 대폭 제한됩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연간 최대 2만 500달러, 총 합산 1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의대와 로스쿨 등 전문직 과정 학생은 연간 5만 달러, 총 20만 달러로 한도가 설정됩니다. 또 사실상 무제한 대출이 가능했던 Graduate Plus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대학 진학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립유치원 입학생에게 기본 $100를 지급하고 각종 저축 목표를 달성하면 최대 $200 수준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학생에게 $1,000,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최대 $3,000가 대학 학자금 저축 계좌에 자동 적립됩니다. 뉴욕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대학 저축 계좌를 보유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대학 진학 가능성이 3배, 대학 졸업 가능성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공공노인 아파트에서 80대 한인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한인 시니어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인가의 475 아파트입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포트리 메인가에 있는 공공 노인 아파트 475 아파트에서 80대 한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80대 중반의 한인 입주민으로 전해졌으며 남성은 아파트 건물 뒤편 주차장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자를 인용해 수사당국이 사고 가능성과 외부 개입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락 경위나 사망 원인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475 아파트는 포트리 주택청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입니다. 전체 225세대 가운데 한인 입주민 비율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특히 고령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안타까움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건 당시 상황이나 외부 개입 여부 등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과거 2019년 1월 4일 간격으로 유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지역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당시 81세 여성 입주민이 건물 14층에서 추락해 숨졌고 이보다 앞서 불과 나흘 전에도 같은 건물에서 또 다른 입주민이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현장에서 발견 직후 사망이 확인됐으며 범죄 혐의점은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서 빠르게 매장을 늘리고 있는 파리바게뜨가 전 가맹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해당 계약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매장을 열지 않은 뒤 경쟁 브랜드인 뚜레쥬르와 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베이커리 브랜드들의 미국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송이어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파리바게뜨 측이 전 가맹 계약자와 관련 법인을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냈습니다. LA 미주중앙일보 보도와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는 파리바게뜨 패밀리 주식회사로 지난달 1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소장에서 해당 계약자가 2022년 4월 가맹 계약을 체결한 뒤 270일 안에 매장을 열어야 하는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루이지아나 등에서 모두 4차례 매장 위치 변경을 신청했지만 실제 오픈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서 제기된 또 다른 쟁점은 경쟁 브랜드와의 계약 문제입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해당 계약자가 파리바게뜨 매장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뚜레쥬르와 가맹 계약을 맺었다며 이것이 계약상 경쟁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 이번 분쟁 금액이 7만 5천 달러를 넘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의 구체적인 입장도 공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내 한국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바게뜨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 시장에서 확장의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북미 1000개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뚜레쥬르도 미국 내 매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한국식 베이커리와 카페 문화를 앞세워 미국 소비자와 예비 가맹점주를 동시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입지와 안정적인 가맹 파트너를 확보하려는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 가맹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지만 동시에 미국 K-베이커리 시장의 성장과 경쟁 구도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됩니다. 피고 측의 답변 기한은 7월 중순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과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에서 맨홀을 열고 지하시설에 드나드는 수상한 무리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뉴욕시 경찰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기반시설 훼손이나 테러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하수도 무단 출입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밤중 뉴욕시 곳곳에서 맨홀을 열고 하수도로 들어갔다가 수시간 뒤 다시 기어 나오는 정체불명의 수상한 무리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신고가 접수된 곳은 브루클린 그레이브샌드 지역입니다. 심야 시간 손전등과 장비를 챙긴 남성 7명이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 약 3시간 동안 지하에 머문 뒤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부는 도로변에 서성거리다가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서도 8명의 무리가 맨홀을 통해 지하시설을 드나드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퀸즈 아스토리아에서도 장화와 작업복을 착용한 남성 3명이 새벽 시간 하수도 안으로 들어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은 새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뉴욕 지하 하수도에 살던 만화 캐릭터 닌자 거북이를 떠올리는 게시물이 쏟아졌고 일부 이용자들은 영화 촬영이 아니냐, 비밀 터널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각종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내부로 출입하기 위해 이용한 맨홀 뚜껑은 크기와 두께에 따라 무게가 200파운드에서 최대 300파운드에 달해 일반인이 쉽게 들어올리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찾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지하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다며 며칠째 불안과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는 한편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답답함도 호소했습니다. NBC 뉴욕은 수사 관계자를 이용해 이들이 하수도에 떠내려온 동전이나 귀금속, 금속류를 찾기 위해 지하를 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뉴욕 하수도에서 가치 있는 금속이나 물건을 수집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뉴욕시경과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말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해당 시설에서 공공안전을 위협할 만한 훼손이나 테러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수도 무단 출입은 불법이며 지하에서 유독성 또는 치명적인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불안정한 지반과 침수 위험뿐 아니라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 일반 시민들이 하수도 시설에 접근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지만 영상 속 인물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출입 경위와 이동 경로, 새 사건의 연관성, 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맨홀 인근에서 수상한 활동을 벌이는 무리를 목격할 경우 즉시 91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가 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상 복합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주거시설은 물론 대규모 상업 공간과 광장, 문화,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한인 밀집 지역인 그랜드 애비뉴 일대에 주거와 문화 복합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플래닝 보드가 최근 그랜드 애비뉴에 들어설 초대형 복합 개발 프로젝트인 더 그랜드 라인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개발 예정지는 21 그랜드 애비뉴 일대 약 6.2에이커 규모 부지로 현재 해당 부지에 위치한 건물들은 모두 철거된 뒤 새로운 복합 단지로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개발 계획에 따르면 단지에는 17층과 19층 규모의 주거타워 2개 동이 들어서며 총 510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이 가운데 102세대는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개발은 단순한 주거시설을 넘어 대규모 상업 및 문화 복합 공간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2개 층에 걸쳐 총 17만 5천 제곱피트 이상의 상업 공간이 조성되며 이곳에 소매점과 식당,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개발사 측은 주민들이 차 없이도 생활, 쇼핑,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보행자 친화형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지 중앙에는 넓은 광장과 보행자 중심 산책로가 들어서며 사업 공간과 조경시설이 어우러진 개방형 쇼핑몰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입주민들을 위한 웰니스 센터와 다양한 옥상 편의시설도 마련됩니다. 특히 남측 타워 옥상에는 루프탑 수영장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건물 외관은 유리 커튼월을 적용한 현대적 도시형 디자인으로 설계됐으며 저층부 상업시설 위로 고층 주거타워가 올라서는 형태로 새로운 현대식 주택 복합문화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착공 시기와 공사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팰리세이드 파크 도심 개발 및 주택 공급 기대와 동시에 더 많은 인파를 소화할 수 있는 교통 및 인프라 수용 능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세청 IRS의 세무조사가 고소득층에 더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IRS 데이터북에 따르면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 납세자의 감사 비율은 약 0.1%, 1000명당 1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신고자의 감사율은 약 3.3%로 30명당 1명꼴까지 올라갔습니다. 총소득 10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층의 감사율은 약 11%로 더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IRS가 제한된 인력과 예산 속에서 세수 확보 효과가 큰 고소득층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부 저소득층도 자동 검증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율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1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2대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정책이 헌법상 평등 보호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린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강제 전역을 막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신규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대법원에서 보자고 적어 상고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게이트웨이 허드슨 터널 사업의 뉴저지 지상 구간 공사가 한 단계 더 진전됐습니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뉴저지 서페스 얼라이먼트 프로젝트 공사를 스칸스카 크리머 산자리 컨소시엄에 약 7억 1,170만 달러에 발주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놀스버겐 터널 입구에서 시카커스 카운티로드 인근까지 약 1.5마일 구간에 새 선로를 지탱할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새 허드슨 터널과 기존 노스 이스트 코리더 철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사 구간이 운행 중인 철도와 뉴저지 메도랜드 습지 인근에 위치해 복잡한 공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미국 등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포청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간담회 이후 접수된 1,438건의 민원 가운데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6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처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재외공간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수령과 운전면허 갱신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랜 불편이었던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도 점차 해소될 전망으로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 가능 웹사이트가 확대됩니다. 한글학교 교과서 지원 확대와 동포단체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도 연내 추진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2일 화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